매서운 칼바람이 천지를 뒤흔들며 하얀 설산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절규와도 같아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린 선명한 붉은 핏자국은 순백의 대지와 기괴한 대조를 이루며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었기에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징조였다. 숯가마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고 엉망이 된 몰골로 산을 내려오던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핏자국 앞에 멈춰섰다. 등 뒤에 짊어진 지게에는 검게 그을린 참숯이 한가득 실려 있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눈밭에 길게 끌린 그 처참한 혈흔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으나 산 사람 특유의 투박한 호기심과 혹시라도 산짐승에게 당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연민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만석은 집신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핏자국이 이끄는 험한 비탈길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한 걸음 뗄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크게 울려 퍼졌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은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빛일 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거대한 바위 틈새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고란이나 멧돼지 따위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허름한 무명옷을 걸친 사람의 형상임이 분명해졌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축 늘어진 손목 사이로 흘러나온 피가 이미 검붉게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다급하게 그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이런 곳에 누워있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이요. 쓰러진 이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여 마치 빚어놓은 밀랍 인형과도 같았고 입술은 푸르딩딩하게 질려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보였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아주 미약하지만 가느다란 온기가 신라처럼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혹한의 날씨에 여인의 몸으로 어찌하여 깊은 산중까지 들어와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의 옷차림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으나 얼어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귀 뒤의 살결은 고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희고 고와 위화감을 자아냈다. 만석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자신의 두툼한 솜누비 겉옷을 벗어 여인의 몸을 감쌌다. 뻣뻣하게 굳어가는 그녀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그는 거칠게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만 마시오. 내 숯 굽는 솜씨는 몰라도 사람 살리는 재주는 없지만 이대로 놔두면 산짐승 밥이 될 게 뻔하니 일단 업고 뛰어야겠소. 여인을 둘러업은 만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눈길을 헤쳐나갔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매서운 바람은 땀에 젖은 만석의 이마를 얼려버릴 듯이 때려댔다. 그의 오두막은 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거기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등 뒤에 여인이 간간히 내뱉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에게는 채찍질과도 같아 멈출 수가 없었다. 조금만 참으시오. 거의 다 왔소. 저기 보이는 저 굴뚝 연기가 내 집이란 말이오. 그는 의식을 잃은 여인에게 쉼 없이 말을 걸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려 애썼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한 만석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랫목에 여인을 눕히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쑤셔 넣고 미친 듯이 불을 지폈다. 방 안에 냉기가 가시고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그는 얼어붙은 손을 비벼 녹이며 여인의 상태를 살폈다. 겉옷은 눈과 피로 젖어 엉망이었기에 젖은 옷을 벗겨내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만 동사를 막을 수 있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으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라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인의 겉옷 고름을 풀었다. 거친 무명 치마 저고리를 벗겨내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뜻밖에도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비단 속적삼이었다. 산골 촌부의 눈에도 그것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물건임이 분명했으니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귀한 옷을 입은 여인이 어찌하여 겉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이 험한 산속에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더욱 기이한 것은 속적삼 안쪽 깊숙한 곳, 가슴팍에 단단히 묶여있는 피 묻은 천 조각이었다. 만석이 조심스레 그 매듭을 풀자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롱한 비취색을 띠는 그 옥패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의 날개 일부가 새겨져 있었는데 비록 반쪽짜리였으나 그 기품과 위엄은 범상치 않았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집어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약조나 신분을 증명하는 징표임이 틀림없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여인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내었다. 아버님, 억울하옵니다. 이 여식은 결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헛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알 수 없는 비통함을 담고 있었다. 만석은 황급히 옥패를 다시 그녀의 품속에 넣어주고는 젖은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었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여인의 곁을 지켰다.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녀를 위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차가운 손발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했다. 고된 숯 굽는 일로 단련된 그의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알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린 여인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가빴던 숨소리도 한결 평온해졌다. 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다. 꿈속에서도 그는 눈밭에 흩뿌려진 붉은 핏자국과 그 끝에 놓여있던 반쪽짜리 옥패의 잔상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매캐한 숯냄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털보 사내를 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과 현기증으로 인해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매서웠다. 만석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듯 말했다. 진정하시오. 여기는 설산 중턱에 있는 내 오두막이오. 어제 눈밭에 쓰러져 있는 낭자를 내가 업고 왔소이다. 그 말에 여인은 자신의 몸을 더듬어 옷매무새를 확인하더니 품속의 옥패가 무사한지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만석은 부엌에서 끓인 묽은 미음을 들고 와 그녀에게 권했다. 일단 뭐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릴 게 아니오. 독약은 아니니 안심하고 드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미음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만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몸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떠나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으나 만석은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 밖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짐승들도 다니지 못하오. 그 몸으로 나갔다가는 십리도 못 가서 다시 쓰러질 게 뻔하오. 정 떠나시려거든 몸이나 좀 추스르고 눈이 그치면 그때 가시오.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만석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에게는 이곳에 머물 여유가 없었다. 그녀를 쫓는 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늑대떼처럼 집요하고 잔인했기 때문이다. 만석은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읽고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딴청을 피웠다. 내 이름은 만석이라 하오. 수출 구워 파는 천한 놈이지요. 낭자의 사정이야 알바 아니지만 적어도 내 집에 있는 동안은 굶거나 얼어 죽게 하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여인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갈 곳 없는 신세이니 잠시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때였다. 오두막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쿵쿵 울리더니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이 근처에 핏자국이 끊겼어! 분명 이 근방 어디에 숨어든 게 틀림없다. 연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만석 또한 긴장하며 방문 쪽을 노려보았다. 산속 깊은 곳까지 찾아올 사람이란 포졸, 아니면 산적 때뿐일 터였다. 만석은 재빨리 연화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는 벽에 걸어둔 녹슨 도끼를 집어들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험상궂게 생긴 장정선엇이 몽둥이를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도끼 자루를 꽉 쥐었다. 평화롭던 그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만석이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사내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칼자국 난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어이, 숫쟁이 양반. 혹시 이 근처에서 다친 계집 하나 못 봤나? 아주 귀하신 몸이라 현상금이 두둑한데 말이야. 만석은 태연한 척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계집이라뇨? 이 첩첩산 중엔 멧돼지 암놈도 얼씬 아나오. 보다시피 눈이 이리 쌓였는데 누가 온단 말이오? 그러나 사내는 만석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만석의 오두막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근데 왜 저 오두막 안에서 향긋한 분 냄새가 날까? 숫쟁이 혼자 사는 집구석 치고는 묘하단 말이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만석의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오두막 안의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문 밖의 동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품속의 반쪽짜리 옥패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고 있었다. 분냄새라니 이 엄동설 안에 코가 어찌 된 거 아니오? 방 안에는 며칠 전부터 열병을 앓아누운 늙은 어미가 싼 오물 냄새만 진동할 뿐이오.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으며 도끼날을 사내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는데 그 서슬퍼런 기세가 마치 굶주린 늑대와 같아 왈패들조차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산속에서 뼈가 굵은 나무꾼의 살기는 웬만한 칼잡이 못지않은 위압감을 풍겼기에 칼자국 난 사내는 잠시 주춤하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빈정거렸다. 재수없게 열병쟁이 집구석이었구만. 괜히 오물라. 가자. 놈들은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길을 돌렸지만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아 만석은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도끼를 내려놓지 못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파묻혀 들리지 않게 되어서야 만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식은땀 젖은 숨소리에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만석이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갔소. 놈들은 다시 오지 않을게요.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요. 만석이 무심한 듯 던진 말에 연하는 그제야 안도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 모습이 마치 비 맞은 새처럼 처량하여 만석의 마음 한구석을 짠하게 만들었다. 그는 묵묵히 부엌으로 나가 식은 숭늉을 데워왔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투박한 위로를 건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다. 연화는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자신을 그저 연화라 불러달라 청했고 만석 또한 더는 묻지 않고 그녀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좁은 오두막 안 숯검정 묻은 사내와 비단결 같은 여인의 삶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듯 하면서도 기이한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 연화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밥값을 하겠다며 집안일을 거들려 했으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양반집 교수였기에 하는 일마다 서툴기 그지없었다. 밥을 짓겠다며 아궁이에 불을 너무 세게 지펴 솥을 새까맣게 태워 먹는가 하면 낡은 사기 그릇을 닦다가 미끄러뜨려 깨뜨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고 만석은 혀를 차면서도 깨진 조각을 치우는 그녀의 손이 다칠까봐 자신이 얼른 치워주곤 했다. 놔두시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으니 낭자는 그냥 아랫목에 앉아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요. 만석의 핀잔 섞인 말에도 연화는 기죽지 않고 뜯어진 만석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그 솜씨만큼은 가히 일품이라 만석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투박한 무명실로 기운 자국 위에 놓인 매화꽃 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꽃잎이 내려앉은 듯 정교하고 아름다워 만석은 자신의 누더기 옷이 비단 옷이라도 된 양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만석이 숯가마에서 돌아와 보니 연화가 숯검댕을 붙삼아 깨진 기와 조각 위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글씨체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힘이 있으면서도 유려한 필체는 천한 상놈인 만석이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어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담벼락을 실감케 했다. 그것은 무슨 글자요? 만석이 조심스레 묻자 연화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1편 단심, 2편 단신? 비록 몸은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도 마음만은 붉게 타오른다는 뜻이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회한과 결기가 서려 있어 만석은 그녀가 품고 있는 사연이 단순한 도망자의 그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호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숨 막힐 듯 아름다웠고 만석의 가슴 속에서는 연민을 넘어선 애틋한 연정투이 싹트기 시작했으나 그는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 애써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만석은 숯을 팔아 쌀과 소금을 구하기 위해 산을 내려가야만 했다. 그는 떠나기 전 연화에게 신신당부했다.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누가 와도 없는 척 죽은 듯이 있어야 하오. 연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옷깃을 염해주었는데 그 손길이 따스하여 만석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 내내 만석의 마음은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연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혹여나 며칠 전 그 왈패들이 다시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땔감이 떨어져
냉골에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장터에 도착한 만석은 서둘러 숯을 넘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샀는데 쌀가게 주인의 수다스러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자네, 소문 들었나? 도성에서 역적모의를 하다가 참수당한 대제학의 딸년이 이 근방으로 도망쳤다더군. 현상금이 어마어마해.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는 짐짓 태연한 척 되물었다. 역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주인이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다. 글쎄, 임금님을 시해하려 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 딸년이 아주 절세미인이라는데 잡기만 하면 팔자를 고치는 거지. 저기 저작거리 입구에 방이 붙었으니 한번 보라고. 만석은 급히 쌀자루를 둘러매고 저잣거리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벽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확인한 방에는 낯익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비록 그림이었으나 그 우아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오두막에 숨겨둔 연화가 틀림없었다. 현상금 500냥, 역적 시문의 여식 10연화. 생포하는 자에게는 큰 포상을 내린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만석이었지만 옆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가 역적의 딸이라니. 그 순하고 고운 사람이 임금을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주막 쪽에서 거친 고함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놈아! 술맛 떨어지게 웬 잔소리야! 우리가 오늘 밤 그 산을 이잡듯이 뒤져서 그 계집을 찾아내면 이깟 외상술값은 껌값도 안 된다고.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전 오두막을 찾아왔던 그 칼자국 난 왈패들이었다. 놈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낄낄거리며 모의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만석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저번에 그 숫쟁이 놈 오두막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그 냄새, 열병 환자 냄새가 아니라 계집분 냄새가 분명했어. 오늘 밤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자고. 만약 숨겨준 거면 그놈도 뼈를 추리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놈들의 계획을 들은 만석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연화를 피신시키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그는 지게를 고쳐 멜 새도 없이 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박동쳤지만 만석은 멈출 수 없었다. 눈 덮인 산길은 오를 때보다 몇 배는 더 미끄럽고 험난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여인이 잡혀가게 놔둘 순 없어. 만석은 자신이 왜 이토록 그녀에게 집착하는지,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인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 때문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피처럼 산자락을 적시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숲속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석은 두려움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집신이 벗겨져 발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마침내 오두막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다행히도 아직 놈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굴뚝에서는 저녁 밥을 짓는지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만석의 가슴을 더욱 조여오게 만들었다. 만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아궁이 불빛 아래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연화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그를 맞이했다. 나으리? 어찌 이리 급하게 오십니까? 땀범벅이 되어서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만석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며 만석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당신이 역적의 딸이라는 걸 다 알았소. 차마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보호였기 때문이다. 짐을 챙기시오. 당장 떠나야 하오. 만석의 다급한 목소리에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혹 관아에서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놈들이 다시 오고 있소. 이번엔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낭자를 지킬 테니 아무 묻지 말고 나를 따르시오. 만석의 투박한 손이 연화의 가녀린 손을 꽉 잡았고 그 온기는 두려움에 떨던 연화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두막 밖 멀리서 횃불의 불빛들이 뱀의 혀처럼 일렁이며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포위망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검붉은 횃불의 물결이 산 허리를 감아오며 오두막을 향해 쇄도해 오고 있었으니 마치 굶주린 이무기가 먹잇감을 노리고 스멀스멀 기어오는 형국이었다. 만석은 지체할 틈도 없이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고 오두막 뒷문으로 몸을 날렸다. 이쪽이요! 놈들이 앞길을 막았으니 우리는 짐승들이 다니는 벼랑길로 가야 하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 덮인 벼랑길은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황천길이나 다름없었으나 뒤에서 들려오는 왈패들의 고함과 살기등등한 발소리는 그 두려움마저 잊게 만들었다. 연화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발이 눈 구덩이에 빠져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잡아끄는 만석의 거친 소나기 힘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평생 걸어온 비단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으나 앞서가는 사내의 넓은 등은 기이하게도 태산처럼 든든하여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위안이 되었다. 하늘도 그들의 도주를 시샘하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때 아닌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섞여 내리는 차가운 비는 쌓여있던 눈을 녹여 질척한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미끄러운 바위들은 기름을 바른 듯 흉포한 이빨을 드러냈다. 젠장, 하필이면 이때 겨울비라니. 만석은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체온을 앗아가는 차가운 비는 며칠 전 죽다 살아난 연화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다시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고 맞잡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만석은 서둘러 주변을 살피다 거대한 바위 아래 움푹 파인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는 급히 연화를 그 안으로 밀어넣었다. 더 이상은 무리요. 일단 여기서 비를 피하고 날이 밝으면 움직입시다. 좁고 습한 동굴이었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만석은 젖은 옷을 쥐어짜고 마른 낙엽을 모아와 간신히 불씨를 살렸으나 연기 때문에 왈패들에게 들킬까 염려되어 불을 크게 피우지도 못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빛 아래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오한에 몸을 떨며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만석은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몸이라도 녹여드릴 테니. 남녀가 유별하다는 법도 따위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만석의 체온이 전해지자 연화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곧이어 깊은 잠에 빠져들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아버님, 안 됩니다. 그 사약을 드시면 아니 됩니다. 억울하옵니다. 전하,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연화는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꿈속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형장에 끌려나간 아버지 시문 대제학의 처참한 모습, 망나니의 칼춤,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지던 붉은 선혈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만석은 땀범벅이 되어 발버둥 치는 연화를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그녀는 쉽사리 깨어나지 못한 채 헛소리를 이어갔다. 그 장부만 있었더라면 간신배들의 모함인 것을.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다. 장부라니? 역적 누명을 쓴 대제약, 그리고 사라진 장부. 그 순간 만석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달 전 산속에서 숯을 굽다가 우연히 주웠던 낡은 책자 하나. 글을 모르는 그에게는 그저 불쏘시개로나 쓸 법한 종이 뭉치였기에 오두막 구석 항아리에 처박아 두었던 그것이 떠올랐다. 한참을 식은땀을 흘리며 앓던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근심 어린 표정의 만석이 있었다.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소매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나직이 물었다. 낭자의 아버님이 시문 대제학 영감이시오?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한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아버님은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저는 노비로 팔려가던 중 도망쳤습니다. 저와 엮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절절한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만석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다. 역적이고 나발이고 내 눈에는 그저 길 잃고 다친 여인네일 뿐이요. 그리고 내 비록 무식한 나무꾼이나 사람을 죽이는 역적이 그리 고운 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쯤은 아오. 만석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만석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남기신 것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버님의 결백을 증명할 증자와 함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놈들이 저를 쫓는 이유도 바로 이 옥패 때문이지요. 만석은 옥패를 들여다보며 오두막 항아리에 처박아둔 그 낡은 장부가 어쩌면 이 옥패와 짝을 이루는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소리까지 요란하게 산을 울렸다. 만석이 잠시 택감을 구하러 동굴 입구로 나간 사이 연화는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사내까지 역적을 숨겨준 죄인으로 몰려 죽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놈들의 추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 만석 또한 파멸을 맞이할 것이 자명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다. 연화는 결심을 굳히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녀의 눈물을 감추어 주었으나 찢어지는 마음까지는 가릴 수 없었다. 캅감을 안고 돌아온 만석은 텅 빈 동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닥에는 그녀가 덮고 있던 자신의 겉옷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 미련한 사람이. 만석은 택감을 내동댕이 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진흙탕 위에 희미하게 남은 집신 자국을 따라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앞을 가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를 이대로 보낸다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이라는 예감이 그를 채찍질했다. 산 아래 계곡 쪽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가던 만석의 눈에 불어난 계곡물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이 들어왔다. 밤새 내린 비로 계곡물은 흙탕물이 되어 맹수처럼 포효하며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이미 끊어져 건널 수 없는 상태였다. 연화는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더 이상 갈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몸을 돌려 물속으로 뛰어들려던 찰나 뒤에서 거친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휘감아 낚아챘다.
놓으시오! 이거 놓으란 말이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만석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어딜 가려는 거요? 죽으러 가는 거요? 내가 구한 목숨을 낭자 마음대로 버리겠다는 거요? 만석의 고함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연화의 귓가를 때렸다. 연화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저와 함께 있으면 나으리까지 죽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제 곁에 있는 것은 죽음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돌려세워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역적의 딸이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든 아니면 귀신이든 상관없소. 내게는 그저 내가 지켜야 할 내 사람일 뿐이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겠소. 그의 고백은 투박한 산사나이의 것이었으나 그 어떤 시구보다도 절절하고 묵직하게 연화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신분의 벽도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은 진심이 빗속에서 터져나왔다. 연화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세상이 모두 그들을 버려도 서로만은 결코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그러나 그 애틋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숲속 여기저기서 적이 있다, 찾았다 하는 고함과 함께 횃불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계곡의 물소리에 묻혀 미처 듣지 못했던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어느새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왈패들뿐만이 아니었다. 관복을 입고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그들을 포위망 안에 가두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탐욕스럽게 생긴 사또가 말 위에서 거만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꼬리로구나. 역적의 딸년과 그년을 숨겨준 놈을 당장 포박하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늑대떼처럼 달려들었다. 만석은 연화를 등 뒤로 숨기며 도끼를 들고 맞서려 했으나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다. 나으리,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간 그 자리에서 베일 것입니다. 연화가 만석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다. 만석은 분노로 이를 갈았으나 연화의 말이 옳았다. 지금 개죽음을 당하면 억울함을 밝힐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이었다. 결국 만석은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거칠게 포박했다. 밧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진 상태에서도 만석은 연화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반드시 살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포승줄에 묶인 두 사람의 운명은 폭풍 우치는 바다 위의 쪽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라는 단단한 뇌이 내려져 있었다. 잡혀가는 와중에도 만석은 슬그머니 손가락을 펴 연화의 손끝을 스치며 안심시키듯 톡톡 두드렸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차갑고 축축한 지하 감옥의 바닥에서는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이 암울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죄수들의 신음소리와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만석과 연화는 손발이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서로의 온기의 의지에 앉아 있었는데 모진 구타로 인해 만석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연화의 입술은 터져 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다가올 아침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분함이었다. 만석은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떠서 연화를 바라보았다. 낭자,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날이 밝으면 사또놈은 우리를 죽이려 들 것이오.
허나 내게 마지막 수가 있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믿고 따라주시오. 연화는 만석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투박한 사내가 보여주는 태산 같은 믿음만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옥졸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짐승처럼 끌어내었고 관아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차려져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높은 의자에는 탐욕스러운 두꺼비 같은 인상의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어제 산속에서 마주쳤던 칼자국 나널패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사또는 붉은 관복을 휘날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네 이년! 역적 시문의 여식으로서 감히 도망을 치고 무지렁이 백성을 홀려 국법을 어기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지금이라도 숨겨둔 나머지 옥패와 작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사또의 눈은 연화가 아닌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재물에 꽂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연화는 형틀에 묶인 채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쏘아붙였다. 내 아버님은 결백하시다. 역적을 도모한 것은 아버님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멀어 충신을 모함한 너희 같은 간신배들이다. 내 몸을 찢어 죽인다 한들 거짓이 참이 될 수는 없는 법. 연화의 섯을 퍼런일갈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고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발칙한 년의 주둥이를 찢어라. 그리고 저놈은 역적을 숨겨준 죄를 물어 능지처참에 처하라. 사또의 명령에 형방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다가오자 만석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으하하하, 아이고 배야. 사또 나으리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그려? 내 목이 떨어지는 순간 나으리의 목줄을 깬 그 물건도 영영 사라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사또가 멈칫하며 손을 들어 형 집행을 중지시켰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물건이라니? 만석은 피 섞인 침을 베뱉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가 숯을 굽다 보면 별의별 것을 다 줍지요. 몇 달 전 산속 벼랑 끝에서 웬 장부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엔 나으리가 한양의 대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심대감을 모함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란 말입니다. 순간 사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비리가 적힌 치부책이 분명했다. 그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는 파직은 물론이요 삼족이 멸할 중죄였다. 사또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이미 수많은 백성의 눈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어서! 사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만석을 즉결 처형하려 했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시퍼런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만석은 죽음을 직감했으나 연화를 바라보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멈추어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구경꾼들 틈에서 다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거지 행색의 사내가 뛰쳐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망나니가 주춤하는 사이 그 사내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와 함께 관아의 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부정한 관리들을 포박하라!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던 사또와 이방, 그리고 왈패들은 역졸들의 몽둥이에 맞아 고꾸라졌고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패를 든 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형틀에 묶인 만석과 연화 앞에 섰다. 그는 누더기를 벗어던지며 근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늦어서 미안하네. 자네가 그 장부 이야기를 꺼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네. 어사는 품속에서 낡은 책자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만석이 오두막 항아리에 넣어두었던 그 장부였다. 어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숲 굽는 산속을 잠행하며 만석과 연화를 주시하고 있었고, 만석이 잡혀간 후 오두막을 수색하여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다. 사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어사의 표정은 추상초성과 같았다. 내 죄는 네가 더 잘 알 것이다. 무고한 충신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여식마저 핍박하였으며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배를 채운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호령에 사또는 고개를 떨구고 절망했다. 어사는 직접 연화와 만석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연화는 풀려나자마자 어사의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나으리, 제 아버님의 억울함을, 부디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사는 연화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개를 드시오. 시몬 대제학은 조선의 참된 충신이었소. 내 이 장부와 자네가 가진 옥패를 증자 삼아 전하께 고하여 반드시 신원 생유해드릴 것이오. 옥패의 나머지 반쪽은 이미 대제학께서 내게 맡기셨네. 어사가 품에서 꺼낸 또 다른 반쪽의 옥패를 연화의 것과 맞춰보자. 갈라진 틈이 딱 들어맞으며 온전한 봉황의 형태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선대왕께서 충신들에게 내리신 비밀스러운 신표였다. 만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몸은 욱신거렸지만 가슴 벅찬 안도감에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연화가 양반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제 자신과는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때 눈물을 닦은 연화가 만석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만석의 피 묻은 얼굴을 자신의 비단 치마폭으로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나으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신분을 뛰어넘은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는 한 게 없소. 그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치지 않았을 뿐이오. 관아마당에는 늦은 겨울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정의는 바로 세워졌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고 그 소란스러운 환호 속에서 만석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제자리가 두 사람에게 있어 서로 다른 곳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곳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만석은 어사의 곁에 서서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연화를 보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저 높은 대청마루가 아니라 깊은 산속 숲가마 옆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빗속에서 잡았던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쉽게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어사는 만석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의 공이 크네. 나라에서 큰 포상을 내릴 것이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 만석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높으신 나으리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저는 그저 수치나 굽는 놈이라 금은 보아도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시 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만석의 대답에 연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으나 주위의 시선과 되찾은 신분의 무게가 그녀의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관아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영웅의 그것이라기보다는 할 일을 마치고 무대로 퇴장하는 광대처럼 쓸쓸해 보였다. 차가웠던 북풍 한설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완연하니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녹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토록 매서웠던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어김없이 생명은 움트고 있었으나 숯가마 앞을 지키고 앉은 만석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바람만이 처하니 불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불길을 조절했지만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연화가 떠난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암행어사의 활약으로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그녀의 가문이 신원되었다는 소식은 산 아래 장터에서 들려오는 풍문을 통해 들었으나 정작 그녀로부터는 소식 한 장 전해오지 않았다. 만석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수없이 되뇌었다. 그분은 구중궁궐의 귀한 따님이니 천한 숫쟁이와의 인연 따위는 있는 것이 당연하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은 제멋대로 뛰어대는 통에 만석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오두막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그녀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그녀가 서툰 솜씨로 기워준 옷가지, 숯 검댕으로 글씨 연습을 하던 기와 조각, 그리고 그녀가 앉아 바느질을 하던 아랫목의 온기마저 생생하게 느껴져 그를 괴롭혔다. 만석은 애써 그 흔적들을 외면하려 도끼질에 더욱 매진했으나 도끼가 장작을 패는 소리가 커질수록 공허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이 지게에 숯을 가득 싣고 산을 내려가려는데 산 입구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황금색 장식이 번쩍이는 으리으리한 가마가 따르고 있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관아에서 보낸 포상 행렬이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내 분명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거늘 기어이 나를 찾아와 귀찮게 구는구나. 그는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도망칠 심산이었다. 하지만 행렬은 곧장 만석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더니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다. 이리 오너라. 주인이 안에 있느냐. 하인의 우렁찬 목소리에 만석은 어쩔 수 없이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누구요? 나는 관아의 상 따위는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소만 만석이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가마 옆에 서 있던 호위무사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길을 비켰다. 그리고 가마의 비단 휘장이 천천히 걷히며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부시게 하얀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떨잠을 꽂은 여인. 그녀의 고운 자태는 산속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다. 만석은 숨이 솟는 듯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연화였다. 연화가 가마에서 내려 사뿐히 땅을 딛자 주위의 풍경이 일순간 환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만석에게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으리,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은인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떠나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맑고 고왔으나 그 말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양반의 위엄이 서려 있어 만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아, 아씨,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하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와 자신 사이에는 이제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존재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연화의 뒤를 따라온 한 노비가 비단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금괴와 비단이 쏟아져 나왔다. 연화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전하께서 나으리의 공을 치하하여 내리신 하사품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만석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씨, 제게 이런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돈이면 숯을 몇만 가만이나 살 수 있겠지만 숯쟁이에게 필요한 것은 땀 흘려 일할 건강한 몸뚱이뿐입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 테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만석의 단호한 거절에 주위의 하인들이 술렁거렸으나 연화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물리더니 만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연화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있던 화려한 비녀와 떨잠을 하나씩 빼내어 하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겉에 입은 화려한 비단 잠옷을 벗어 하인에게 건넸다. 순식간에 그녀의 차림새는 처음 만석의 오두막에 머물 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만석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연화는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 예전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그 화려한 기와집과 비단 이불 속에서도 저는 결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것은 아버님의 비명과 간신배들의 비웃음뿐이었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허울뿐인 가식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다. 제가 진정으로 마음 편히 숨쉬고 잠들 수 있었던 곳은 비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이 낡은 오두막뿐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나으리가 주신 묽은 미음 한 그릇과 투박한 위로였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희는 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시문의 딸 연화는 죽었다고. 여기 있는 것은 그저 한 사내의 아내로 살고자 하는 촌부일 뿐이라고. 하인들은 당황하여 만류했으나 연화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결국 행렬은 빈 가마를 이끌고 산을 내려갔고 오두막 마당에는 만석과 연화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평생 손에 흙 묻히며 거친 밥을 먹어야 할 텐데 그 고운 손이 다 망가질 텐데.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만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나으리의 이 손이 저를 지켜주었는데 제 손이 거칠어지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부귀는 뜬구름과 같고 권세는 아침 이슬과 같으나 사람의 진심은 천년을 가는 바위와 같다 하였습니다. 저는 나으리와 함께 이 산속에서 매화처럼 향기롭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화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연화의 어깨를 적셨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 눈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게 하겠소. 연화 또한 만석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다. 그날 밤 오두막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산짐승들도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숨죽여 주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사랑을 택한 연화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지키기로 맹세한 만석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만석의 오두막은 제법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다. 만석이 숯을 구워 번 돈과 연화가 술을 놓아 번 돈을 모아 조금씩 고쳐 지은 덕분이었다. 집 주변에는 연화가 심은 매화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봄이 되면 온 산 가득 그윽한 매화 향기가 진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매화골이라 부르며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열린 방문 틈으로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루 황 7살 난 사내아이와 5살 난 계집아이가 연화의 앞에 앉아 천자문을 읽고 있었다. 연화는 인자한 미소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쉰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던 만석은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은 듯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살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다툼으로 시끄러울지 모르나 이곳 매화골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기만 했다. 여보, 참을 좀 드시고 하세요. 연화가 정갈하게 차린 새참상을 들고 나왔다. 쑥개떡과 시원한 식혜가 담긴 소박한 상이었지만 만석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다. 만석은 땀을 닦으며 연화가 건네주는 식혜를 단숨에 들이켰다. 시원하다. 역시 부인 솜씨가 제일이요. 연화는 수건으로 만석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이들이 글 공부에 제법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큰애는 나중에 과거를 보게 해도 될 듯합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을 닮아 머리가 좋으니 무엇이든 되겠지. 허나 나는 아이들이 벼슬길에 나가 출세하기보다는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소. 우리처럼 말이요. 연화는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진정한 북이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10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완벽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만석과 연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들의 눈빛 속에 녹아 있었다. 산기슭의 매화 향기는 그윽하게 퍼져나가고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다.